감감류 7, 8월 재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 8월 생리생태 및 온도 관리입니다. 감귤의 생리생태를 보게 되면 새뿌리가 왕성하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새뿌리가 왕성하게 나와서 이 뿌리가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증상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이 열매 자람을 급속하게 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산함량을 낮게 해서 품질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해당이 합니다. 자, 감귤나무 생리를 보게 되면은 자, 4월 달에 새순이, 봄순이 발화를 해서 6월 달까지 큽니다. 이 새순이 나오게 되면 다음에는 이 새순이 나온 밑으로 해서 새뿌리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여름순이 나와서 여름순이 7월에 발화해서 9월까지 이렇게 크게 되면 이 여름순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새뿌리가 여름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감귤이 순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순이 봄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봄뿌리는 많이 나옵니다. 봄순이 적게 나오면 당연히 봄뿌리도 적게 나옵니다. 여름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이파리가 많이 나오면 여름뿌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름에 나오는 순이 적게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순이 적게 나옵니다. 이게 감귤나무가 가지는 생리적인 그런 특성입니다. 이 특성을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감귤나무에 지금 여러분 밭에 보게 되면 감귤나무에 열매들이 다 달려 있을 겁니다. 열매가 달려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꽃도 많이 피어서 지금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 열매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비료를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비료라는 것을 줬다고 해서 이 열매가 커질 수 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비료라는 것을 줬을 때 열매에 들어가는 그 성분이 일정 부분 있기는 하지만은 그 비료 전체가 열매를 키우는 데 이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비료를 주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겠는데 감귤에 있어서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감귤에 있어서 감귤나무는 생장을 두 가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영양생장, 또 하나는 생식생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장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비료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요 영양생장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양생장이라는 것은 뭐냐? 잎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는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생식생장은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는 것, 열매가 생기는 건 생식생장이라고 했습니다. 비료를 줬을 때 영양생장 쪽으로만 비료를 주면 영양생장 쪽에 활발하게 돼서 이파리가 나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파리를 가지고 이 열매를 키우는 쪽에 가는 게 비료가 하는 역할입니다. 즉 비료를 주면 그게 열매 먹어서 열매가 커지는 게 아니고 비료를 주면 그 비료를 가지고 이파리를 키워서 그 이파리가 열매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키우는 쪽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감귤에는 맛을 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맛을 내는 맛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단맛을 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조화롭게 돼야 감귤이 맛있는 감귤이 되는데 이게 망감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온주밀감하고는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망감류에서는 기본 두 가지를 볼 때 산을 관리하는 시기와 그리고 당을 관리하는 시기를 이걸 나눠서 봐야 됩니다. 산을 관리하는 시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냐? 7월부터 9월까지가 산을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당을 관리하는 시기는 10월부터 해서 수학기까지가 그럼 지금 시기에 관리하는 거는 산을 관리하는 시기에 해당입니다. 이 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산.
산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낮아져야 당이 높아지고 산이 낮은 상태에서 일정 부분 이게 조화가 돼야 맛있는 감귤이 되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산을 최대한 낮추는 시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산을 낮추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물이 충분하게 들어가서 산을 낮추게끔 하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온도를 높여줘서 호흡량을 증가시켜서 산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 거고, 다음 세 번째가 열매 크기를 크게 해서 산을 희석시키는 그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산 관리를 하는 쪽에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산이라는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산이라는 것은 감귤에 있어서 호흡을 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에너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산이 있어야 이 감귤나무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로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호흡을 하는데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최대한 많이 쓰게끔 하게 되면 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산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호흡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산이 낮아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호흡량을 늘리는 방법은 온도를 높게 관리를 하면 호흡량이 높아져서 산 함량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적당히 주고, 그리고 온도는 좀 높여져서 높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좀 크게 만들어주면은 산이 적당하게 떨어지는 그런 맛있는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산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디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레디앙만이 갖고 있는 그런 품종이 이 열매의 특성이 있습니다. 레디앙만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상낙과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레디앙만이 갖고 있는 3차 생리낙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상낙과든 3차 생리낙과든 좋습니다. 이게 레디앙만이 갖고 있는 품종 특성인데, 이게 가장 문제가 레디앙이 들어와서 처음 수확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문제가 돼서 이때 조사를 했던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과 기간이 언제냐? 7월 10일부터 해서 7월 20일까지 해서 떨어졌습니다. 낙과율은 몇 %까지 떨어지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전혀 안 떨어진 밭도 있습니다. 어떤 밭은 70%가 떨어진 밭도 있습니다. 낙과율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 다음 세 번째로, 이런 낙과율 차이는 어떤 나무를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수세가 약한 나무일수록 많이 떨어지고, 수세가 중간이거나 강한 나무는 적게 떨어집니다. 이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요 10%에서 70%까지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농가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고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로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확기에 가서 생산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생산량에 거의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나 7월 달에 떨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산량에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야간 온도 관리입니다. 7월달, 8월달 되면 기본적으로 야간 온도는 20도 이상을 유지를 합니다. 주간 온도도 30도 이상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20도 이상, 30도까지 주간 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주야간으로는 다 창문을 개방을 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환기에 철저하게 해주는 거,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감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미치는 영향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토양의 지면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면. 토양 온도가 올라가면 토양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잔뿌리가 죽습니다. 잔뿌리가 죽게 되면 당연히 뿌리가 죽는다는 것은 수세가 약해져서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너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호흡량이 증가합니다. 호흡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낮에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이게 감귤의 열매나 여기에 전이가 돼서 감귤의 품질을 높이고 열매가 커지고 나무 세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높게 되면 이 온도를 낮추는데 양분이 쓰이기 때문에 호흡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 열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최대한 주야간은 특히 주간,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야간 온도는 항상 환기를 시키고 온도를 보다 낮게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온도 관리에서 중점을 둬야 할 사항입니다. 7, 8월 달에 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광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합성을 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다음 햇빛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광합성이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요게 이산화탄소가 많고 햇빛이 많으면 물이 많을수록 당연히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여름철이라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일조가 굉장히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고 그리고 일조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량도 나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량도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고온기 때는 광합성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당연히 물도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그럼 이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물이 적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당연히 광합성량이 적어져서 뿌리 발생이 적어지겠지. 다음에 뿌리 발생이 적어지면 세포비대도 적어지겠지. 열매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적어진다. 그러면 과실 자람이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포장에 제가 가서 보게 되면 어떤 데가 많으냐? 물을 적당히 주는 데보다는 과습하게 주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과습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당연히 물 속에 뿌리가 담겨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물 속에 뿌리가 담겨있으면 뿌리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물 안 준 거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너무 과습이 되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물을 너무 적게 준 거하고 똑같은 그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물을 적당하게 주게끔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다음에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어디로 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봄이나 아니면 가을 같은 봄철 같은 경우는 위로 막 이렇게 주잖아요. 수상살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어떻습니까? 낮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갑니다. 30도 이상 올라가면 대박입니다. 35도까지 올라가는데 위로 물을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물이 마르기도 전에 벌써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열매에 물이 묻어 있으면 요 물이 마르기도 전에 물이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물이 붙어 있던 열매 안쪽으로 화상이 입습니다. 화상이 입으면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이렇게 탄 자국이 있고 좀 시커멓게 되고 그런 것들은 거의 다가 물을
아침에는 물을 위로 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물은 지면으로 관수를 해주시고, 기본적인 건 지면으로 물을 주시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때도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물은 언제 주는 게 좋으냐? 물 주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만 주시는 분도 있어요. 직수로 주시는 분들은 좀 가물게 되면 바짝물 하시는 분들하고 물 주는 시간이 이게 겹칩니다. 겹쳐서 수압이 낮기 때문에 낮에 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물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물을 밤에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밤에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밤에 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 나무가. 무슨 얘기냐면, 물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광합성을 해야 물이 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광합성을 해야. 근데 밤에 주게 되면, 밤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합니다. 물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 물을 틀어놔서 밤새도록 틀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물통에 나무가 있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있고 여기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 물 때문에 이 나무에 있는 양분이 물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어떤 밭에 가보면 양분 결핍 증상이 나오는 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밤에 너무 많이 줘서 이게 양분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양분 결핍 증상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지 마시고 물은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 아침에 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위로 주는 게 아니고 밑으로 주시세요. 지면 관수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물을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걸 보완해서 여름철에 나무를 보완해서 물을 주는 방법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위로 물을 주는 방법인데 수상살수하는 방법. 시간은 언제 주느냐면 해지기 2시간 전. 해 떨어지기 2시간 전에 위로 물을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는 하루 종일 강한 햇빛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파리의 온도나 열매의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4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잎이나 열매, 나무 줄기의 온도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나무는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낮에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가지고 이 온도를, 나무의 수체내 온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낮에 만드는 탄수화물이 열매에 가고 이파리에 가고 뿌리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온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체내 온도를 일시적으로, 인위적으로 낮춰주게 되면 탄수화물을 어디에 보낼 수 있느냐? 나무의 잎이나 열매나 뿌리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건데 수상살수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언제? 해 떨어지기 2시간 전쯤에 위로 물을 뿌려주게 되면 나무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이게 밤까지 햇빛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밤까지 이어져서 나무 수체내 온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나무가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로 수상살수를 한 다음에 이게 아침까지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침에 물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열매에 물이 붙어 있으면 햇빛을 받아서 이런
아침에는 어느 정도 말라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분에서 5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5분 줬는데 아침에 가서 이게 열매나 이런 이파리에 물이 말라있지 않다. 그러면 시간을 줄여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효과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나무나 아니면 열매나 이거 품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인데 볼라벳, 태풍 볼라벳 하고 삼바 요 두 개 태풍이 요 8월 말부터 해서 9월 상순에 걸쳐서 두 개가 한꺼번에 와서 굉장히 하우스가 파손이 많이 됐던 시기입니다. 하우스가 많이 파손이 되는데 도대체 이 하우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파손이 되는지 아니면 비닐이 엊그저께 비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태풍에 이렇게 쉽게 파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골조 파손 하우스가 파손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비닐 파손 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조 파손은 기본적으로 하우스가 들립니다.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들려서 옆에 박스로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들리는 또 쓰러집니다. 또 그리고 쓰러지는 건 완전히 쓰러지는 거지. 그리고 기울어지는 것.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들리는 경우는 옆에 이렇게 버릿줄을 이렇게 하우스에 맵니다. 요즘에는 안에도 다 맵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는 안에까지 이렇게 버릿줄을 한 농가는 별로 없고 다 밖으로 이렇게 버릿줄을 하는데 어떤 밭에 이 들린 하우스 가보면 어떤 하우스가 많으냐면 하우스 면적을 많게 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버릿줄을 하고 밑에다 금가를 묻어놓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 하우스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하우스 끝으로만 짓다 보니까 금가를 묻을 수가 없어. 이 금가를 묻지 못해갖고 하우스가 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우스를 지을 때는 대부분 요즘은 굉장히 이게 강화가 돼서 하우스가 들리는 데가 많이 없지만은 요 당시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다. 다음 쓰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게 요것도 마찬가지 쓰러지고 기울어지는 것도 어떤 경우냐면 단바클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우스 이렇게 버릿줄을 낼 때 보면 요렇게 고리를 연결해 주는 게 이게 단바클이라는 겁니다. 단바클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쪽이 비어 있어서 강한 태풍이 와서 바람을 세게 맞게 되면 요 단바클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져서 여기에 단바클에 버릿줄, 와이어를 연결해서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게 벌어지면서 이 버릿줄 역할을 다 못한 거지. 다 못한 거야. 그래서 하우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요런 피해가 났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우스가 있어서 이렇게 버릿줄을 맺는데 이 밑에다 금가를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금가를 작은 거를 묻게 되면 이 금가채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하우스가 다시 넘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우스를 지을 때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지었던 게 요 금가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0.7m에서 1m 정도 크기였어요. 요즘은 그보다 큰 거는
당시에는 6m에 하나씩 냈습니다. 6m에 하나씩 냈는데 요즘에는 4m에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태풍에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좀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우스가 있으면 이 측창이나 천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요 비닐 파손되는 게 굉장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가 환풍기를 가동하는, 완전히 닫아놓고 환풍기를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환풍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지. 정전만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환풍기를 돌려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정전이 됐을 때는 이건 뭐 그냥 비닐이 파손됩니다. 아니면은 골조가 파손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환풍기를 돌리는 하우스는 필리 그 비상발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하시는 농가는 비상발전기를 꼭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안전한 방법이, 옆에도 완전히 열고 천청도 완전히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닐이 파손될 데가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안에 작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감귤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옆으로 들어와서 감귤나무가 많이 넘어지고 이게 손상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감귤나무가 없거나 아니면 감귤나무가 피해가 조금 정도는 자기가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은 완전히 개방을 해서 가는 게 좋다. 요게 완전 개방을 했을 때 피해율이, 완전 개방을 하려면 피해율이 한 3% 정도. 다음 세 번째가, 요 밑에는, 이 옆창은 완전히 닫습니다. 요 위에는 완전히 엽니다. 요런 하우스는, 이렇게 된 하우스는 완전히 닫고 완전히 열면 바람이 옆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대신에 이 바람이 들어와서 비닐을 날리는 걸 방지를 완전히 개폐를 하기 때문에,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굉장히 피해율이 적었습니다. 이게 10% 정도입니다. 10%. 다음 네 번째가 옆에는 완전히 닫고, 지금 여러분 하우스 대부분이 이런 하우스인데 위에는 1m만 여는 하우스입니다. 완전히 올리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쪽에 효선이나 아니면 성산, 이쪽 남원 쪽에는 이런 하우스들이 많은데, 우리 삼국 지역의 하우스 같은 경우는 1m만 열 수 있는 하우스들이 대부분입니다. 열려고 해도 열지 못하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옆에를 완전히 닫아놓고 관리를 해야 바람이 옆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해서 비닐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 하우스도 한 13% 정도 이렇게 피해율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피해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옆에도 열고 위에도 요것밖에 안 됩니다. 옆에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태풍 올 때 태풍이 치는 쪽에는 닫고 태풍이 안 치는 쪽에는 열면 될 거 아니냐?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열고 위에 1단만 열면 이건 비닐 파손 나옵니다. 이렇게 된 데는 30% 정도가 비닐 파손이 됩니다. 이걸 봤을 때 태풍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옆에는 완전히 닫고 위에는 최대한 열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단 이렇게 하려면 버릿줄을 튼튼하게 묶어둬야 된다. 이게 넘어가죠.
이것만 철저하게 하면은 옆에는 닫고 위에는 열어놔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태풍이 왔을 때는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 전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잎을 많이 만드는 것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여름 전정을 했는데 여름에 전정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이파리 그러나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파리보다 자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새 잎이 무조건 많아져야 전정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르면 그 자른 순보다 새 잎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게 전정 효과가 있느냐? 전정 효과가 없습니다. 이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새 이파리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정의 의미는 무조건 기존의 이파리를 제거를 하면 그보다는 새 이파리가 무조건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1차적으로 전정 시기입니다. 전정 시기는 7월 20일부터 해서 7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잡습니다. 요거는 시험 성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험 성적을 보게 되면 그전에는 여름 전정을 하게 되면 목표가 뭐냐? 여름 전정의 목표가 새 이파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가을순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였어요. 가을순만 안 나오면 돼요. 가을순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늦게 전정하면 늦게 전정할수록 가을순은 적게 나옵니다. 이게 시험한 걸 보게 되면 7월 26일 날 한 거, 8월 3일 날, 8월 14일 날 전정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날 한 거는 가을순이 0.2개 발생했습니다. 8월 3일 날 한 거는 제로, 8월 14일 날 한 것도 제로가 나와. 가을순이 발생 안 했다. 그러면 7월 26일, 8월 3일, 8월 14일 이렇게 했는데 가을순 발생하는 것만 봤을 때는 어느 게 좋겠습니까? 8월 3일 날 한 거, 8월 14일 날 한 게 좋겠죠. 그렇지만 요 새 이파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새잎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전정을 한 다음에 그 이파리가 굳어져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게 봄에 가서 꽃이 화분화가 돼서 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판단을 해보면 7월 26일 날 한 거는 꽃이 나올 수 있는 비율이 85.7%가 나왔습니다. 8월 3일 날 한 거는 52.2%가 나왔습니다. 8월 14일 날 한 거는 29.6%가 나왔습니다. 50%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파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정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20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20일 내외에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물론 가을순이 한두 개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전정을 한 다음에 이파리가 나와서 제 역할을 한다는 새잎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을순 한두 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 가장 좋은 전정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수세가 좀 약한 것들은 20일보다 좀 일찍 해도 됩니다. 수세가 좀 센 것들은 한 25일 이후 한 30일 정도 해도 가능합니다. 수세에 따라서 수세가 좀 약한 거는 좀 일찍 해도 되고 수세가 좀 센 거는 좀 늦게 해도 되고 이런 거 판단할 기준은 여러분들의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여름 전정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여름순이 없는 나무. 여름순이 있는 나무는 그냥 잘라주면 되는데 여름순이 없는 나무는 어떨까? 여름순이 없다. 여름순이 없는 나무는 여름순이 나게끔 여름순이 발화하게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열매 나무에 위에 달려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여름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름순이 나오자면 요걸 잘라주면 여름순이 나옵니다. 요렇게 잘라주는데 보통 위에 상단부에 걸 잘라주면 됩니다. 상단부에 걸 잘라주는데 열매가 좀 많이 달린 나무는 한 30개 정도, 열매가 좀 적게 달린 나무는 한 20개 정도, 20, 30개 정도 열매만 따줘도 충분하게 여름순이 나옵니다. 여름순이 나오기 때문에 요 여름순이 없는 나무는 열매를 따는 게 여름전쟁이죠. 이게 적과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 여름순이 있는 나무는 그냥 여름순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요 여름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순이 나오게 되면 봄순이 나오고 여름순이 나오고 가을순이 나오고, 그냥 놔두게 되면 요 순을 그냥 놔두게 되면 요렇게 그냥 하나씩만 나오는 그런 가지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요 가을순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가지 자체가 쓸모없는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나 쓸모없는 가지가 됐을 뿐더러 만약에 요 가을순이 안 나오더라도 잎수 자체는 굉장히 적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전정을 해서 요걸 이렇게 자르면 가을순이 어떻게 여름순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렇게 하나만 있는 가지보다는 요렇게 3개나 4개나 생기는 가지가 훨씬 잎수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전정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전정하는 방법은 어떤 분들은 뭐 위에서 자른다, 어떤 분들은 밑에서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순이 나오는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순이 이렇게 차례적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이 마디 밑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적과 이 개념하고 같이 생각을 하셔서 7월 20일 전후해서 이렇게 열매가 있는 나무는 여름순이 없는 나무는 열매를 따주시고, 여름순이 있는 나무는 그 여름순을 제거를 해서 그 여름순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산을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신맛을 어떻게 요걸 최대로 빠지게 만든 다음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단흥을 충분하게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을 어떻게 하면 쉽게 뺄 것인가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산이라는 것은, 산이 직접은 어디서 많이 되느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산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냐? 감귤에서는 2가지입니다. 수분, 물을 적게 주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착과입니다. 열매를 많이 달게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적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물을 충분히 주고 열매는 적과를 잘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상관리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 관리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저녁 때쯤에 해 떨어지게 1-2시간 전쯤에 위로 수상사수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칼슘제를 치는 이유는 단지 부피 방지입니다. 부피 방지하는 방법. 이 부피 방지를 위해서 칼슘
걸 치는 방법도 있지만은 하우스 안에서는 그런 칼슘제를 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수용성 칼슘제를 치게 되는데 요 수용성 칼슘제는 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칼슘제를 치게 되면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가 요 칼슘제를 여기 열매에다 치게 되면 열매가 직접 흡수하는 게 수용성 칼슘제. 그럼 요 열매가 노랗게 되면 어떻게 해요? 노랗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과피 자체가 노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피가 노화가 되면 과피를 통한 이 칼슘제 흡수가 점점 적어진다. 그럼 완전히 착색이 된 다음에는 수용성 칼슘제는 흡수를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용성 칼슘제는 어떤 시기에 치면 좋으느냐? 과피가 이 초록색일 때 치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럼 이 수용성 칼슘제 치는 시기는 언제부터? 8월 말부터 해서 착색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 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럼 요걸 치는데 몇 번을 칠 거냐? 몇 번을 칠 거냐? 어떤 분들은 칼슘제를 쳤는데 효과가 없다 하시는 대부분이지. 이거 쳤는데 효과가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 치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잘 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 효과를 정확하게 보려면 몇 번을 쳐야 될 거냐? 효과를 정확하게 보려면 3번 이상, 몇 번까지? 6번까지 치셔야 돼요. 한두 번 쳐서는 효과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은 이렇게 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정확하게 부피가 많은 감귤 같은 경우는 한 6번까지도 이렇게 치시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손으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클러나 이용해서 그렇게 쳐도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신다면은 한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해서 한 3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치시면은 칼슘제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비료입니다. 비료는 영양 생장을 촉진하는 역할이 가장 큰 겁니다. 영양 생장. 이파리가 잘 나오게끔 하는 게 그 비료의 역할이라. 물론 뭐 다른 요 영양 생장을 하는 쪽에 비료의 역할, 질소 비료를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8월달, 7월달, 8월달에 비료를 했을 경우 이게 열매에 가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어디에 이게 양분이 이 비료 성분이 어디에 많이 가느냐? 새이파리가 나오게끔 하는 쪽에 많이 가요. 그러면 새이파리가 많이 가는 쪽에 양분이 이동을 하면 이게 우리가 봄에 만들었던 봄순이나 아니면 여름순이 이게 가을순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비료를 주게 되면 가을순이 발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영양을 그 나무에 기준으로 해서 비료를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비료 성분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 비료를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7, 8월달 비료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뭐 국적적인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우리 시설에서는 비를 마치지 않기 때문에 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응애류. 다음에 진딧물과 붉은나발. 요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응애류 같은 경우는 제가 봄에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기계유제를 가지고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이 기계유제에다가
혼용을 해서 약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뭐 기계유제에다가 뭐 델란을 섞어서 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뭐 3가지, 4가지 이렇게 섞어서 치시는 분들 있고. 기계유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착량이 높고, 그리고 이게 부착이 됐을 때 이게 물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잘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날씨가 굳어서 잘 마르지 않으면 이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유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갖고 써주셔야 된다. 응애류 방제를 위해서 7월달에 기계유제 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월달에는 10월 20일 기준에서 치십니다. 10월 20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노지강물도 같이 이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월 20일이라는 것은 생리낙과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생리낙과. 이 생리낙과가 덜 끝난 데는 기계유제를 잘못 치게 되면 생리낙과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낙과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 요 시점을 기준, 한 7월 2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7월 20일 되면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요 7월 20일 기준에서 치시는데, 요 앞으로 5일, 뒤로 5일 정도 잡아서 요 기간 동안에 치시면 좋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는 뭐 장마도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온도는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온도는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요 시기 돼서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전화가 와서 온도가 30도 이상 되는데 이거 쳐도 이상이 없을 거냐. 근데 요걸 조심해서 치셔야 된다는 얘기. 이것저것 섞어서 치면 약해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유제에다가 단 하나 섞을 수 있는 게 다이센 하나. 다른 것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다이센 같은 경우도 하우스 안에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거 단용만으로도 약해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센 같은 경우도 조금 약하게, 지금 25마리 친다고 하면 30마리 정도, 이 정도로 좀 약하게 해서 기계유제를 쳐주시는데, 기계유제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는 한 150배 정도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25마리에 1대 반 정도. 다이센하고 같이 섞어서 혼용을 해서 이렇게 치시면 좋은데, 다른 거 섞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섞으시면 안 됩니다. 단지 요거만 섞으세요. 다른 건 섞을 뭐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진딧물 같은 거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요 시기에 고온기 때 여러 가지를 섞게 되면 약해 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딧물하고 귤글라바입니다. 요거는 진딧물하고 귤글라바는 약재가 거의 비슷합니다. 요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진딧물도 쓰고 귤글라방도 씁니다. 그래서 요 한 가지 약을 쓰는데, 요 시기에는 아까 여름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예, 여름 전쟁. 여름 전쟁을 하면 순이 있고 순이 나오는데, 요 가지를 자르게 되면 요게 며칠 있다가 순이 나오느냐면, 순이 수세가 좀 보통일 때는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15일 정도 되면 여기서 발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요 15일, 이 여름전쟁 아까 7월 20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7월 20일 날 여름전쟁을 했다고 하면 첫 번째 진딧물 귤글라방 방제하는 시기는 15일 후, 그러면은 8월 5일쯤에 첫 방제를 하시면 되는데, 이 진딧물이나 귤글라방이라는 것이 한번 발생이 되면 이게 방제가 힘듭니다. 그리고 피해도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딧물이나 귤글라방은 순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7일 내외해서 좀 뭐 한다면 5일
7일 간격으로 3번 살포를 한다면 한 20일 정도 지나기 때문에 거의 자가적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균굴라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많으면 4번 이렇게 방제를 하면 진딧물이나 균굴라방은 쉽게 방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발생해서 방제하게 되면 무조건 넣는다. 무조건 전정을 하게 되면 그 순이 나온 다음부터 5일에서 7일 간격으로는 무조건 이 전용약제를 살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포를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주 하면서 교육을 하면은 여러분들 의견도 받고 그리고 질문도 받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아무튼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의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